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과 관련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단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요, 가족법인이죠. 가족끼리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법인인데,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요. 자, 법인이 개인 사업자하고 틀린 건 일단 어떻게 되죠? 세율이 낮습니다.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49.5, 50%까지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통상적인 법인은 20% 전후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남은 적립금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있나요? 법인사업자는 재투자를 한다거나 또 다른 활용적인 목적으로 해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세율이 낮다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요. 법인사업자 기준입니다.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근데 적게 벌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벌었다고 줄게 수익이 많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 다음 연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소득의 이제 귀속식이 있죠?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귀속식이라든가 얼마만큼 인출을 할지 규모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게 법인의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돈은 이제 인출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급여가 됐던 배당이 됐던 그 가져가는 사람 소득에 귀속되는 사람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이요, 대부분이 부동산을 통한 가족법인을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세율, 요약을 하면 두 번째 귀속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 있죠. 얼마만큼 인출을 할지 요거를 개인 사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자유롭게 인출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출 대상도 조절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법인 있잖아요. 부동산을 통한 가족법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기존의 가족법인을 만들기 전에 전문직 소득자나 또 소득이 많은 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세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고 쳐버리면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임대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용으로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자 비용이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해봤자 재산세 별로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임대소득 베이스가 커서 높은 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타소득이 있겠죠. 전문직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까지 취득을 했다고 한다면 합산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뜰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정산이 돼서 5월달이 끝나고 나오면요,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좀 충격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족법인을 통해서 그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은 세율, 그 다음에 소득의 귀속식이라든가 규모,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라고 한다면, 근로나 전문직 소득자라고 한다면 개인 명의로 사는 것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세금을 분산시키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주주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녀라든가 그다음 자녀의 배우자, 그다음에 며느리, 손자녀까지 해서 한꺼번에 설립을 할 때 많이 주주를 구성하시는 게 부의 대물림 부분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법인세법상에 있는 단점은요, 가족법인을 만들었을 때 2025년도죠. 올해부터 귀속입니다. 세율이 바뀌었어요. 법인을 냈을 경우에는 2억까지 규정이 9%가 아니고요. 19%를 적용하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0.8%니까 거의 9에서 19가 됐으니까 10포인트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법인의 특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성실신고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세에서 보는 성실신고법인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성실신고법인이 됩니다. 먼저 조건 자체는요. 자, 우리가 사업자 종료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시점에서 주주 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배주주 등입니다. 지배주주는 최대주주입니다. 여기에 등이니까 특수관계자예요. 그래서 이 포함한 게 50%를 초과합니다. 가족법이니까 대부분 뭐예요? 제3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건을 충족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내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게 아니고, 법인사업자에 도매도 있고, 제조도 있고, 임대업도 있다고 칠게요. 전체 매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일 때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임대 사업만 해버리면 다 걸리겠죠. 세 번째 요건은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임대법인을 둬버리면 거기 이제 근로자가 있겠죠.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다. 자, 12월 31일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1월, 2월, 3월 입사 퇴사할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5인 미만인데 이 상시 근로자에는 특수관계자 직원은 또 빠집니다. 일용직도 빠지고요. 그것도 대부분은 뭐예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AND입니다. 모두 충족이 된다면 우리가 성실신고 법인세에서 요건을 충족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국가기관에서 뭐 하겠어요? 제재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법인에 비해서. 그럼 세법상 제재가 뭐가 있냐면 차와 관련되는 겁니다. 불공 차량이라고 하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운행을 했다고 칠게요. 이런 경우에는 자, 운행 기록 미작성이 통상적인 법인은 1,500인데 이건 500으로 빠집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가 차를 팔았을 때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게 일반 법인은 800, 1년 기준이. 근데 성실신고법인은 40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죠. 통상적인 법인은 3,600에 수익금액 일정률만큼 해당되는 걸 기본적으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성실신고법인에 해당되는 가족법인은요. 일반 법인의 접대비 50%까지밖에 한도가 인정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걸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무서 확인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제출을 하지 않았다? 뭐 법인세법상의 가산세가 있을 겁니다.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성실신고 확인서가 안 들어갔으니까 전산 필터링을 통해서 추후에 세무조사 사유로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자, 그래서 세무조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성실신고법인에 해당되는 가족법인에 해당이 되고 이게 우리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되고요. 이제 저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족법인을 설립을 할 때 초창기에 무조건 주주 구성을 세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본금이 낮으니까. 거기 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있는 대로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추후에 한 명만 들어갔다 칠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뭐 대타협회에 부동산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주식을 증여를 한다거나 또 양도를 해서 주주 구성을 바꾼다고 칠게요. 올해 2025년 6월 달에 개정이 되세요. 이제는요. 법인도 있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이전에는 재무제표에 있는 그 가액으로 해서 평가를 하니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 자체가 낮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개정해서 추후에죠. 지금 뭐 12월이니까 12월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서 자 요거를 이제 뭐죠? 배우자가 된 자녀 또 손자녀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가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상대적으로 처음에 세팅했을 때보다 주식을 넘겨줄 때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비상장 가족법인의 주식 평가가 완전히 부동산에 있는 경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단점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요. 주식과 관련되는 건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을 많이 하고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설립할 때 자녀 비율을 가장 크게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손녀나 손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 한도 내에서 뭐 증여세 신고를 할 수는 있겠죠. 주주 구성을 해서 지분율은 전체 중에서 비율대로 하시고 나중에 소득이 떠버리면 배당 등으로 해서 가져가서 소득의 재원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족법인도 일반 법인하고 똑같아서요. 개인하고는 틀리게 뭐예요? 개인은 그냥 돈 빼도 되잖아요. 돈 벌면.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돈을 빼버리면 우리가 법에서는 가지급 대여금이라고 하고요. 이게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돼버리면 뭐죠? 횡령 등의 문제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법인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게 법인 사업자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요. 처음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족법인을 만들 때는 주주 구성을 처음부터 자녀 위주로 해서 분배 구성을 하시고요. 추후에 증여나 상속 등으로 넘겨줄 경우에는 부동산이 이제 감정평가 두 군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반 법인이. 그러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상장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다 파기도 힘들어요. 평가가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나 상속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더라.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족법인에 해당되는 성실 신고법인에 해당되면은 자, 차량이라든가 그다음 접대비라든가 그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걸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세율도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2억까지 9%가 아니고 19%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족법인에 대한 장단점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자,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상담을 좀 심도 있게 받으셔서 추후에 부담되는 세금을 절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